아, 이번 시간은 이제 10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성차별 문제를 그,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외국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주로 한국 사이에서의 그 여성 운동, 여성 해방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죠. 한국 사회에서 여성 해방론이 갖는 특수성, 문화적 특수성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면 우선 거슬러서 조선시대 사이에서부터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이 가족관계 형성이 하나의 유교주의적인 입장이었었고 그런 문화의 바탕에서 가족이 이루어졌고 사회가 구주적 또는 국가 통치 이 기본 이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 가족이라는 것은 통치의 기본 단위였었습니다. 이 가족의 이 기본 기능은 그래서 남녀 결합에 의해서 그 세대가 재생산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공동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사회가 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는 하나의 우주적 재생산을 꾀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족관계의 중심축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교문화권에 있는 그 토대이기 때문에 이 부자관계, 부모와 자식관계였었고 그것은 이제 특히나 그 아버지와 아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었으며 여기서 여성은 그야말로 그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존재의 역할만 수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그 조선시대의 일부 일처제는 남성 중심적인 것이어서 남성에게는 첩시를 둘 수 있게 했고 이 성적인 자유를 허용을 해왔죠. 반면에 여성에게는 그 일체 재가를 금지하는 그런 제도가 사회적으로 관례적으로 되어서 결국 성적 통제를 강력하게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사실상의 부계 강화 이거는 이제 남자 중심의 그런 그 부계 강화를 위한 여성의 그 성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을 해왔던 것이고 따라서 이 조선 시대에 있어서 이 강력한 부계 질서, 남성 중심의 그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해서 가족을 재구성하는 이런 구조를 갖게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가부장제가 정착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거, 일부 지아비 부자죠. 그리고 안에 처자고 그래서 한 지아비의 한 아내 이것이 바로 이제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일처제인데 과거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권력자들은 여러 부인을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부 일처제로는 명목상으로는 두고 있었던 것이죠. 조선 태조 이성계 고려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이제 세우죠. 그래서 역성혁명을 통해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이후로 이 전 부인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부인, 강씨 부인이죠. 강씨 부인을 두어서
일부 이처제이긴 하였지만 이후에 왕자의 난을 계기로 해서 태종은 철저하게 그야말로 적서차별, 적자에서 난 자식, 그리고 서자에서 서울에서 난 자식, 이런 그 적자, 서자 이렇게 분명하게 차별을 해 나갔었습니다. 태종이 이제 이방원이 이제 나중에 태종으로 등극을 하죠. 많은 그 지략군이고 조선시대 건립 초기에 많은 공을 세워서 조선 초기를 반석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 그 왕자의 난이 이제 일으켜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왕의 경우에 이렇게 왕후만이 부인의 자격이 있는 원칙적인 그런 그 명분이 있었고, 또 비록 그 내위가 그야말로 이제 엄격하죠. 부인은 부인으로서 또는 왕은 왕후가 아니라 왕은 왕대로, 왕후는 왕후대로 이렇게 그 남편과 부인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으면서 그 관계가 엄격했습니다. 따라서 설사 그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이 왕후가 관장하는 이 내명부 이래는 일체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안 드는 그 어떤 내명부의 일들, 특히 이제 그 후궁들이라든지 이런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왕이 제일 권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내명부를 관장하기 때문에 간섭을 못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왕후 아래로 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계급이 그렇습니다. 빈이 있고, 그 다음에 귀인, 그 다음에 소용, 소원 등 이 후궁과 상궁 궁녀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이 빈이 정일품 벼슬 같은 것과 같이 신하의 신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주의죠. 그리고 신하죠. 그러면 왕한테 은총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일약 계급이 올라가고 그야말로 나중에는 왕후까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왕의 그 은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계급이 변화무쌍하게 작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그런 어떤 신분 계급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왕후 바로 밑에 있는 계급이 바로 빈인데, 빈은 정일품 벼슬을 받는 것과 같이 똑같은 노급이라든지 처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후라고 하는 존재는 왕과 동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그 위에 있는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이 함부로 벼슬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반과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인의 신분입니다. 아버지의 그 첩에게 아들이 그 하대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더욱 자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죠. 아버지의 첩도 역시 사실상 의계상으로 본다면 작은 어머니나 이렇게 어머니뻘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적자인 아들이 하대를 합니다.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이미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첩의 자식은 그야말로 또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나으리라, 나으리 이렇게 부르는 역시 계급상으로 하인의 자식일 뿐인 것이죠. 정실부인을 빼고는 모두가 사실은 하인의 그런 계급인 신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럴진데 유럽에서는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일부 일처를 기준 삼아서
기본 결혼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서양에는 그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이 후궁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정부가 나타나고 어떤 왕은 정부와 바람나서 왕위를 버리는 그런 일도 있기도 했었죠. 또 이슬람 같은 나라는 좀 다르죠. 거기는 완전히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혼의의 성관계 이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아주 이 극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앞서 얘기한 대로 일부 일처제를 하고 있는 기독교 유럽 국가에서는 후궁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 은밀하게 이 정부를 만들고 바람을 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이슬람은 일부 다처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혼의 성관계 이런 거는 또 엄벌에 처하는 그런 사회 제도를 마련했었다. 심지어 이슬람의 경우에는 마음속으로라도 이 부정한 생각을 갖고 있고 한다면 그것은 간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하게 엄벌에 처하는 그런 사회 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생각과 말로 행하는 제약이 행위로 하는 제약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슬람교를 믿는 이 베두인족의 경우는 간통을 하였을 때 남자는 아주 극형, 목을 베어 죽이고 여자는 하반신을 땅에 묻은 채 여러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돌로 때려서 죽게끔 하는 그런 참혹한 형벌을 내리는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 제도들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도 일제 그 침략기를 거치면서 이 한국의 가족은 이 식민지적 어떤 생활 파탄, 정쟁으로 인해서 이 가족 해체가 되었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부재 현상까지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일제 침략기는 1910년도 우리 이 조선이 한일 합방이 되면서 1945년도 해방에 이르기까지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이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고 또 국민으로서의 어떤 인권, 자유평등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일본 황제의 하나의 신하로서 국민으로서 그렇게 역할만 하는 것이고 말만 일본 황제의 국민이지 실제 그들의 노예나 다름없이 또 그야말로 하인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 인격도 없었고 그런 인간적 자유나 평등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름까지도 창씨 개명을 해서 전부 다 바꾸고 일본 국민으로 이렇게 만들기까지 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정신보, 위안부 군대 2차 세계대전 때 동원됐던 그 정신대 위안부 이런 문제를 아직까지도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참혹한 그런 거의 노예에 가까운 그런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상 사실 해체된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제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부재 현상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들이 그야말로 실제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올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제 아버지는 이제 강제 노역이라든지 항상 일본 군들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만 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 가정의 애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하는 그런 역할들은 거의
이 어머니들이 가장 역할을 해왔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이 상징적인 어떤 가부장권을 더 강력하게 유지된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그 중요성이 더 대두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 이후 한국 가족은 그야말로 친족 관계가 약화되었고, 그러니까 그 영향은 바로 일제 침략기를 거치면서 가족 해체 그런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 이후에 한국 가족은 이제 친족 관계가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규모 면에서도 볼 때도 이 대가족 중심으로 했던 그런 그 조선시대의 면모가 이제는 바뀌어서 소가족 중심으로 되어버렸다. 그리고 일터와 가정에 관한 이 분리 개념, 그것도 더불어서 이 전업주부에 관한 관념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됐고, 이 낭만적 사랑에 의한 두 남녀의 결합이라는 이 스위트 홈의 이미지가 또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서부터 1960년대를 거쳐서 또 그 1960년대 이후에 한국의 사회 경제 구조는 그야말로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전환이 되게 됐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1945년도 해방이 되면서 이제 건국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서, 물론 이제 북한과 함께 합해서 통일을 디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하고자 또는 정부 수립을 하고자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이 38선 이북은 이제 소련이 점령을 하게 돼서 김일성을 내세우면서 공산 국가를 건설하게 됐고, 또 우리 38선 이남에서는 남한 정부를 유엔 정부의 감시하에 이승만 정권이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불구하고 남한만의 그런 그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었죠. 그런 이후로 이제 1950년대에 또 6.25 전쟁이 비극이 일어났었고,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1953년도에 이제 종전이 되면서 다시 이제 그 정부 이제 국가의 그 혼란기가 왔었고, 그래서 그런 혼란기를 거치면서 1961년도에 이제 1960년도에 군사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1961년도부터 군사정권이 시작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그 군부정권이 70년대 후반까지 그렇게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에는 상당히 그 부패된 어떤 그런 사회 구조들을 나름 이제 그 경제 부흥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 개선들을 많이 하면서, 특히나 경제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제 경제 부흥을 기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 경제적 부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큰 낙오점을 또 찍고 있죠. 어쨌든 1960년대 이후에 한국의 경제 구조는 그야말로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지역적, 이 사회적 그런 가변성은 그야말로 지역적인 그 대인관계를 기초로 했던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 그야말로 지역적 기반을 지역적 그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농촌사회가 바로 그런 것인데, 농촌사회의 옛 의식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 전환됨에 따라서 변화의 물결이 크게 변화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그 친밀했던 옛날의 어떤 공동체 인식, 공동체 어떤 집단의식,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이 또 이 공업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전통사회, 이 전통사회와 비교해서 이 결혼의 횟수도 그야말로 이제 엄청나게 늘어가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산화는 이제 줄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재혼도 옛날하고 틀려서 이제 의식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자는 이제 한번 결혼해서 이혼을 하거나 또는 남편을 여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재혼을 하는 것을 이제 금기시했던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만은 공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재혼이 일반화가 돼서 결혼의 횟수가 늘어났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하는 계속 이 자식을는 이제 늘어나지는 않고 그랬다는 것이죠. 전통사회의 대부분을 점유했던 농촌 가족이 그야말로 이제 공동의 이 노동 집단으로 이 성격을 띠게 됐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별로 소득이 없지만 이제 도시로 나가서 그야말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노동자가 되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현대의 산업 사이에서는 바로 이 직업 선택의 구조가 크게 변모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가족 형태에 이런 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여성의 문제를 갖다가 옛날 농촌에서 공동으로 일하면서 생각했던 어떤 그런 전통적 가치관에 적용할 수는 없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전통적 가족 구조에서 형성된 그 윤리 가치, 그런 윤리가 현대의 그 핵가족에 그대로 대입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늘의 가정과 사이에 있어서 남녀의 위치는 그들이 활동하는 이 직업과 가정 관계에서 볼 때 크게 변모한 것이 확실한 것이죠.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현대 가족과 사이에서 여성의 문제, 이것은 조직적 상하 차등의 그 전통적 가족 윤리관과는 전혀 연관될 수가 없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 가족은 이 부부 중심성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계 친족과의 결속력이 아주 강한 관례나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결혼을 집안 간의 어떤 결합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문화적 통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근 한국 가족의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인 가구가 날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 농촌에서 노인 여성 가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분가하여 독립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편모 가구의 증가도 주목할 만한 것이죠. 이혼 또한 절대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황혼 이혼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결혼에 대한 이혼의 비율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 가구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남성 생계 부양자 가족 모델로는 다수의 여성의 삶을 설명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모든 여성의 배후에는 벌어먹이는 남성이 존재한다는 이 남성 부양자 논리에 의해서
여성 가구주들은 노동시장에서 예비군으로 밀려나고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주변적인 위치로 인해서 여성의 빈곤화가 가속되고 있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속화되는 가부장제의 약화와 또 연결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한국 여성과 한국 가족은 서구로부터 밀물처럼 유입되는 성개방 풍조와 또 이 동성애 탐론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해온 것처럼 이 가족을 남성, 가장 중심적이고 이성의 중심적이고 또 북의 혈연주의에 기반을 둔 사적 복지제도로 이해한다면 가족의 위기를 부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매도하지 않고 어떤 그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이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킨다면 이 가족의 위기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의 정의, 이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내린다면 오히려 이러한 그 가족의 변화에서 긍정적인 징후를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긍정적인 징후들은 성별, 또 연령별, 또 위계관계의 그 약화와 이 다양성의 존중을 가족 변화의 방향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가 조선사 500년을 이제 그 500년간에 있어서 모성을 신분제적 그 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묶어서 제도화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모성 환원의 뿌리는 상당히 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노동력에 대한 이 사회적 수요가 늘고 또 페미니즘의 그 영향으로 여성의 그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가 강조되면서 모성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되는 것이죠. 모성의 사회화라는 차원에서 모성이 페미니즘의 쟁점이 된 것은 1990년대부터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 페미니즘의 중심 과제는 모성의 사회화였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논의가 활성화되고 1990년대에는 자녀 양육의 사회화에 대한 문제가 중심 과제로 떠오르게 됐었던 것이죠. 한국의 그 전통적 여성상은 바로 어머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여성들이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 이 자손을 통해서 영혼 불사를 생각하는 유교 문화의 그 영향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측면에서 본다면 남성의 어떤 파트너적인 관계에서 원천적으로 소위된 여성의 어떤 보상심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한테 소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만큼은 이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이 자식에 대한 애착, 이것은 모성애가 이제 제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그렇고, 첫째 범주 안에서 여성들은 보면은 이제 첫째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통해서 영혼불사라고 그랬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유기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 범주 안에서 본다면 여성들은 이 가문과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속박과 동시에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일면 속박을 이 가문의 명예, 이 가문을 위해서
그저 숨죽이고 가문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러는 이 속박과 아울러서 동시에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보호를 받게 되는 측면이 양 측면으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문과 내위 분별의 유교문화, 이 유교문화가 결국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여성을 예속시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 예속하에서는 그 보호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좋은 밭으로서의 여성의 가치가 부여되었으면서 밭이 좋아야 좋은 자식이 나올 수 있다.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여성 가치를 부여를 했던 것이고 또 다음 세대의 자기 자신인 좋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밭은 보호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그 모성 환원이 그야말로 뿌리 깊은 전통을 지니고 있는 한국 사이에서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성에 대한 거부가 당면한 쟁점이었던 것입니다. 사회 육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모성 보호 주장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논의가 이 서구의 여성주의 논리와 결합되어 적극적인 모성 보호를 사유화한 상태도 아니었던 거죠. 모성 중심의 사회적 전통이 강한 상태이지만 이 페미니즘에서는 아직 차이론을 적극 수용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차이론을 강조하는 생태주의 페미니즘과 평화주의 페미니즘이 부분적으로 소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여권주의적 페미니즘에 도전하거나 대립하여 좋아하는 그런 관계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모성으로 환원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은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경제 구조의 변화하고 맞물려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성을 모성으로 규정했던 그런 사회가 이제는 여성을 사회적 일꾼으로 규정하게 됨으로 해서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이 갈등은 이 페미니즘 내에서조차 아주 첨예한 모성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성에 대한 거부와 찬양의 양면을 지니고 있는 이 서구 페미니즘이 한국에 수용될 때쯤 발생될 수 있는 이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여성이 어머니로서 표상되는 한국 사회에서의 모성 거부의 이론, 이것은 일반 여성들의 삶과 페미니스트들 간의 괴리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모성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억압당해 온 그 역사, 이 역사를 지닌 이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이 차이론에 입각한 모성 예찬의 수용도 여성 억압의 기제를 비판적으로 극복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 페미니즘의 공존 속에서 한국적 전통의 탐색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 관계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동양과 서양 그리고 이제 갈등과 공존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리엔털리즘을 얘기를 하는데, 이 오리엔털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원상으로 본다면 오리엔털리즘은 오리엔트에서 이제 기원된 말이죠. 오리엔트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오리엔스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 말은 이 해가 뜬다, 해돋이, 해가 뜨는 방향이라는 그런 뜻으로 발전을 하게 돼서 그것은 곧 해가 뜨는 쪽이기 때문에 동방 또는 그 동양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해가 지는 서방은 뭐라고 하느냐? 옥시덴스로서 이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옥시덴트는 바로 서방, 서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오리엔털리즘은 그래서 이 근대 서양의 제국주의적 충격에 의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오리엔털리즘이라는 것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지적했듯이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이 권위를 갖기 위한 그 서양의 그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객체인 동양이 주체인 서양에 의해서 타자로서 관찰되고 탐구되고 정의 내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에드워드 사이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털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식민주의 그리고 인종차별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등과 결부되어서 이 동양에 대한 어떤 지배 양식으로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서구를 서구라는 모범을 결여하거나 일탈한 어떤 문명 부재의 지역으로서 규정하려는 논리로 작동을 해온 것이죠. 문명인, 또 미개인 이런 말도 앞서서 설명을 했듯이 그 유래가 같은 맥락이죠. 이리해서 서양과 오리엔트, 문명과 야만, 근대와 전통, 합리와 불합리, 선진과 후진이라는 이항적인 그 대립, 이항 대립의 오리엔탈리즘 담론은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동양을 대신해서 그야말로 서양에 의해 학문적으로 규율되고 그리고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권위를 가지고 생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오리엔트가 이 제국 내의 이 동부지방은 물론이고 이 제국 외부 동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어 왔었죠. 그 후 로마 제국이 이제 동수로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서유럽이 그들 중심의 세계를 형성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자신들을 옥시덴트, 즉 서방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오리엔트는 이와 대조된 이질적 문화, 그 문화를 가진 동방세계라는 뜻이 부과돼서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 세계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근대에 들어서서 유럽인의 지리적 지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서 근동, 중동, 극동, 아시아 지역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 서구 유럽적인 그런 근대의 출현 이후에 기술 문명의 우위를 이룬 서구, 즉 이 세계가 비서구의 나머지 지역을 제국주의 침탈의 대상인 타자로 만들어 버리고 그 타자를 거울 삼아서 서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유럽 중심주의에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그 오리엔털리즘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리엔털리즘이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한 분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동양에 대한 서양의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서양이 동양이라는 상대적인 타자의 이미지를 설정함으로써 서양 스스로의 자아 이미지를 정의하는데 오리엔탈리즘이 도움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 아랍인들과 이슬람 문화를 허식적으로 설명하는 오류에 빠지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인들이 아랍인들과 이슬람 문화의 본질주의적인 특질을 정의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중앙집권제와 근대적 국민국가의 틀이 잡히기 시작하였고 14세기부터 16세기에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지리상의 대발견으로 통칭되는 이 신대륙에로의 도착이 이루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 판도의 재편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오리엔트에 대한 이중적 이미지였습니다. 이중적인 오리엔트의 이미지, 이것은 지리적으로 상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이미 유럽의 형성기부터 타자로 설정되어 왔던 중동의 이슬람 세계이며 다른 하나는 13세기 몽고인들의 침입 이후로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 인도와 동아시아였습니다. 오리엔탈리즘 담론을 최초로 세계화한 사이드는 이슬람을 기독교 국가에 대한 정치적인 위협으로 또한 서양 문화의 금욕주의와 대주적인 쾌락주의로 파악하는 이러한 유럽인들의 태도는 동양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분석으로서의 동양학의 출현을 절실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오리엔탈리즘 담론이 출현한 계기를 18세기 말, 19세기 이후의 제국주의와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이드는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1798년에서 1801년까지 이루어졌었죠. 이 이집트 원정 이후에 오리엔탈리즘은 과학적 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아시아 협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프랑스의 실베스트로 드 사시가 상권의 아랍 명문 선집을 집필해가지고 동양학의 과학화를 시도하였고 르낭 또한 세모의 일반사와 비교 체계를 통해서 광신적인 일신교도 셈죽이 지닌 인간성의 열등한 배합을 논증하려 함으로 해서 오리엔탈리즘의 과학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클라크는 그이져서 동양의 각성에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좀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은 우선 오리엔탈리즘을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와 권력 행사를 위한 담론이라는 이 단선적인 논리로 해석하는 데 대한 의문을 하면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가 프랑스와 영국 지식인들이 담론에 나타난 허구성을 폭로하고 그 담론에 권력과 지배 메커니즘이 담겨 있음을 밝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오리엔탈리즘은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오리엔탈리스트들이 신비의 땅이었던 동양의 제국주의 손길을 유효했다는 점을 폭로하기에 급급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오리엔탈리즘의 지성사적 기원과 전개 과정을 포착하는 데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이 사이드는 이 근대 세계의 출현 이후에 자본주의적 축적 체계와 일정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고 있는 세계 체계와 오리엔탈리즘의 관련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다. 즉, 그 말은 최근 오리엔탈리즘의 담론이 프랑스와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으로 이동된 이유가 그의 논의에서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드의 논의에서는 이들 국가와 각축을 벌이면서 중심의 패권적 지위를 획득하려 했던 이 독일이라는 또 다른 그 오리엔탈리즘의 중요한 발원지가 분석 대상에서 맞았다, 제외됐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세 번째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기독교도인 사이드는 서구와의 그 지리적 인접성 및 기독교 문명과의 태생적 관계를 고려해서 오리엔탈리즘의 그 적용 범위를 주로 이슬람권으로 한정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때는 유럽인들로부터 신비의 땅으로 인식되다가 오리엔탈리즘의 또 다른 희생 제물로 전락한 동아시아를 자신의 분석 대상에서 제위시킨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오리엔탈리즘은 그 문화적 그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개념과 함께 모더니즘의 그 중심적 신화들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배제되었던 인식론이라든지 숨겨진 역사의 복원을 주장한다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과 상응하다고 상응하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현대 서구 문화의 특수한 가치관뿐만 아니라 이들 가치관이 근본적이고도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이런 가설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합리성과 개인주의 그리고 진보와 같은 그런 서구적 그 개념을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어떤 잣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의 이러한 속성은 그 자체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당한 점에서 공유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질인 것입니다. 오늘 수업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